환자분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 전에 꼭 서준호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 병원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은 할머니를 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 발작 의심 환자입니다. 맥박 불규칙하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모여들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강원도 정상군의 작은 병원은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빨리 응급실 당직에 불러주세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침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호 선생님. 간호사가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환자분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 전에 꼭 서준호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호 선생님이요. 심장내과 서준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당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의사는 재빨리 초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전도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심장내과 의사 호출해 주세요. 서준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수술은 없었지만 병동 환자들 회진과 외래 진료로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한두 개의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의학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심장 환자, 심전도 비정상 패턴.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이 지방병원의 자원에서 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많은 전문의들이 함께 일했지만 여기서는 그가 유일한 심장 전문가였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준호는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어떻게든 의대에 진학했고 심장내과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준호는 심장의 희귀한 구조와 패턴을 읽는 특별한 능력으로 심장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이명희 씨, 78세, 심장 발작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제 환자가 아닌데. 환자가 죽기 전에 서준호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심전도 보여주세요. 심전도를 보는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매우 희귀한 패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반적인 심장 발작으로 오진할 수 있는 패턴. 이 패턴,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심장약을 중단하고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특수 심장 초음파 준비해주세요. 다른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일반 프로토콜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심장 발작이 아닙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구조가 특이해서 일반 치료법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준호는 이미 환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명희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서준호 선생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스크 너머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 서준호입니다. 걱정 마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이명희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 준호는 직관적으로 특수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평판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심장 초음파 시행해주세요. 준호가 지시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이 나타나자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특유의 심장 구조, 그가 자신의 몸에서도 발견했던 그 특이한 구조가 화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희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1시간 후, 이명희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명희는 준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준호 선생님, 내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명희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집에 서랍장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명희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이상한 부탁.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명희는 힘겹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강원도 정상군 깊은 산속 마을. 준호는 메모했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이명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의 기다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명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왠지 모를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결된 끈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끈 것 같은 느낌. 준호는 병원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이명희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명희 씨의 가족 정보 좀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의무기록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의무기록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비상연락처도 없습니다. 준호는 의아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니. 그리고 그 특이한 심장 구조. 그리고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대단했어. 그 심장 패턴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특이한 심장 구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냥 논문에서 본 케이스야. 준호가 얼버무렸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서며 이명희가 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마을.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준호의 마음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이명희 할머니는 그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그 서랍장을 확인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이한 심장 구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것처럼. 준호는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산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호의 차는 운명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준호는 마침내 이명희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산골짜기 깊숙한 곳, 달빛만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흙담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준호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왠지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명희가 병원에서 건네준 열쇠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불을 켜자 공간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오랫동안 보관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랍장. 서랍장은 어디 있지? 준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목재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4개의 서랍이 있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이 서랍장이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이상한 기분. 이게 뭐지? 천천히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신문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해. 신문을 펼쳐보니 굵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아들 납치 시도 중 실종.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대한건설 이진호 사장의 아들 이태윤 5세의 유치원 앞에서 납치범에게 끌려가던 중 실종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지려던 순간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후 인근 강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색 중이다. 납치범들은 도주했으며 대한건설 경쟁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명희가 이 기사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 이태윤이라는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첫걸음마를 떼는 모습. 그러다 한 사진에서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약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목 뒤에 특이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같기도, 나비 모양 같기도 한 특이한 모양의 반점.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목 뒤를 만졌습니다.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반점. 거울을 찾아 자신의 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반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태윤이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의사였기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담긴 심장 구조는 그가 자신의 몸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4번째 서랍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명희의 기다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198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태윤이가 사라졌다. 진호 씨의 회사 때문에 강대식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그 사람이 진호 씨의 회사를 빼앗으려고 우리 아이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태윤이가 도망쳤다고 한다. 경찰은 강에 빠졌을 거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는 살아있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 어머니의 절절한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990년 3월 20일 오늘도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녔다. 우리 태윤이를 닮은 아이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태윤이가 아니다. 목 뒤의 반점, 심장의 특이한 구조.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를 찾는 단서일 것이다.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태윤이가 있다면 지금 12살이 되었을 테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있을까? 누군가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고 있을까? 2000년 8월 15일 오늘은 태윤이가 사라진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진호 씨는 2년 전에 떠났다. 태윤이를 찾지 못한 슬픔으로.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다림의 기록.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희망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몇 주 전의 날짜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오늘 옛 친구인 김철수 의사가 연락했다. 정선병원에 서울대에서 온 심장 전문의가 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서준호. 철수가 우연히 그 의사의 특이한 심장 구조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목 뒤에 특이한 반점이 있다고 한다. 심장이 뛴다.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서 그를 만날 것이다. 만약 그가 우리 태윤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기장이 준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이태윤이라고? 이게 말이 돼?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 그가 가장 오래된 기억은 5살 즈음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준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이한 심장 구조, 목 뒤의 반점, 그리고 왜 이명희가 그를 찾았는지. 갑자기 이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아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단어.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쌓인 40년의 기다림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서준호는 이태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40년간 찾아 헤매던 그 아이. 준호는 사진과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진실된 정체성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혼란, 놀라움, 슬픔, 그리고 희망.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마치 40년의 시간을 한 번에 쓸어가는 것처럼. 돌아가야겠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이명희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40년간 그를 기다리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자 달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서준호가 아닌 이태윤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벽녘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이명희의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담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움직이는 시간.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밤 근무 중인 의무기록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선생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연구가 있어서요. 제 의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준호는 자신의 의료 기록과 이명희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윤의 어린 시절 심장 초음파 결과까지 세 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장 구조의 특이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 왼쪽 부분의 특이한 모양, 심장 내부의 문처럼 생긴 부분의 특별한 생김새, 그리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독특한 경로, 모두 매우 희귀한 변이였고, 이런 조합은 수백만 명 중 한 명에게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심장 구조는 유전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이명희의 심장 구조와 이태윤, 그리고 준호의 심장 구조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준호는 이태윤이었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그 아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이름. 준호는 의무기록실을 나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명희를 보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한병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명희의 병상이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매우 낮게 떨어지고 있어요. 준호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심장 응급약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약을 쓰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당직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죠? 보편적인 처치인데.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심장 구조에는 일반적인 치료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 약이 심장의 떨림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준호는 재빨리 의료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라파미롬 정맥 주사해 주세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조절할 장치를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직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 선생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온 존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심장 구조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제 직관을 믿어주세요. 당직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준호의 지시대로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베라파밀 주입 후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이명희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모두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조금씩 심장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80에 50, 90에 60.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준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특수 페이신과 베라파밀 조합은 전문서에도 없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직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이명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이제 안정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대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깊은 기억 속에서 그 이름과 함께 공포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깊은 두려움의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 큰 손, 그리고 물, 차가운 물의 느낌. 강대식.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자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몸에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에 쓰여 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강대식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 그리고 그를 납치하려 했다는 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그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준호는 이명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른 의사들이 회진을 왔습니다. 놀랍군요. 서 선생님. 밤새 환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특별한 방법을 쓰셨다면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교과서를 벗어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오전이 되자 이명희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준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이 순간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는 이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자분. 이명희의 눈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이태윤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아?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의 기다림, 40년의 그리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태윤입니다. 돌아왔어요. 이명희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정말 내 아들이구나.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목 뒤로 이끌었습니다. 그 특이한 반점이 있는 곳으로. 이걸 기억하시죠? 제 심장도 어머니와 같아요. 이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미소. 내 아들, 내 태윤이. 준호는 이명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40년의 빈 공간이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서로의 온기가 그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는 빛.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서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사람. 40년 만에 어머니를 되찾은 아들. 이명희의 눈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태윤아. 태윤아. 그녀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마치 그 소리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명희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녀는 이제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 후 이명희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명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여전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가 곁에 있어 주니까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준호는 귤을 까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명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사실 우연이었어. 내 오랜 친구 김철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의사였단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서 정산병원에 특이한 심장 구조를 가진 젊은 의사가 왔다고 했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그 의사의 목 뒤에 특이한 반점이 있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40년 동안 그 반점과 심장 구조를 가진 아이를 찾아 헤매던 내게는 너무나 분명한 신호였거든. 준호는 자신의 목 뒤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 특이한 반점, 그의 정체성의 열쇠였던 것. 근데 어째서 납치가 일어났던 거예요? 강대식이라는 사람은 누구였고요? 이명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진호는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어. 당시에는 꽤 큰 회사였지. 그런데 강대식은 내 아버지의 대학 동기였는데 같이 회사를 시작했다가 갈라선 사람이야. 그는 항상 내 아버지를 시기했어. 이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 말 올림픽 특수로 건설업계가 호황이었을 때 강대식은 내 아버지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너를 이용하기로 한 거야.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자신이 욕심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날 납치한 거군요. 이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너를 납치해서 내 아버지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차에서 뛰어내렸고 강을 향해 도망쳤대. 경찰은 내가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았어. 내 심장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모호한 이미지들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누군가의 손, 그리고 공포. 다행히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기억은 잃었던 것 같아요. 이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대식은 몇 년 전에 죽었어. 죽기 전에 그는 찾아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렸다고. 내가 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 그가 그날 밤 몰래 강가를 수색했는데 너의 흔적이 없었대. 그는 내가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호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산에서 멀리 떨어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제 심장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가끔 이상한 두근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대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내 심장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명희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우리 태윤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내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명희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사라진 지 12년 후 너를 못 찾은 슬픔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 그리고 강대식의 계략으로 회사도 결국 잃었지. 하지만 죽기 전까지 너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기억이 희미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태윤이었군요. 이태윤. 그 이름을 말하자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 4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이명희는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닌 일, 경찰에 계속 수사를 요청한 일,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간 이야기까지.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명희의 담당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장은 놀라면서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군요. 서 선생. 물론 이명희 씨의 담당 의사로 지정해 드리죠.
필요한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날 오후 준호의 동료 의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준호가 가져온 증거들 사진, 의료 기록, 일기장을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다니. 다른 의사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이름을 바꿀 건가요? 서준호에서 이태윤으로.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럴 계획이에요. 제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려고요. 2주가 지나자 이명희의 건강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명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럼 집에 갈 수 있는 거니?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요. 이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 태윤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구나. 준호 이제는 태윤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4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니 태윤은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태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으로 45년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이태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시간. 그 모든 것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태윤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았지만 그의 DNA 속에, 그의 심장 속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그의 말을 받아 하늘로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태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준호에서 이태윤으로, 그의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앞 나무 그늘 아래에 태윤이 휠체어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명희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병원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이명희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 태윤이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명희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40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태윤아. 태윤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이태윤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했고 곧 공식적으로 서준호에서 이태윤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까요? 이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집. 상골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집 다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병원 근처에 마련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요. 차를 타고 15분을 달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1층이라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어떠세요? 문을 열자 밝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태유는 일부러 밝은색 가구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유나,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예요. 태유는 어머니를 안락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명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태윤이 조심스럽게 걸어둔 옛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명희의 집에서 가져온 사진첩 속 사진들이었죠. 어린 이태윤, 가족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저기, 이명희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내 5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야.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지. 태윤은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그 웃음 뒤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 그날 저녁, 근처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윤이 미리 연락해 준비한 작은 환영회였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함께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옆집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하다니. 모두가 이명희와 태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영에 이명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태윤과 이명희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심장 전문의가 된 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이명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심장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 이상한 두근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의대에서도 심장내과를 선택했죠. 태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특이한 심장 구조가 저를 의사의 길로 인도했고, 결국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 심장이 길을 알려준 것 같아요. 이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윤아, 내 아버지도 심장이 약했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내 심장 구조가 특이하다고 했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너를 찾는 단서가 될 줄은 몰랐지. 태윤은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어떻게 됐나요? 강대식이 빼앗았다고 하셨는데. 이명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강대식이 가져갔지. 하지만 나중에 회사가 부도났어. 사업 수완이 없었거든. 그 후로 회사는 여러 번 매각되었고 지금은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로 남아있다고 들었어. 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가족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잖니.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태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묘소는 어디에 있나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이명희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습니다. 정산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야. 다음 주에 함께 가자꾸나. 이명희는 문득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윤아, 나에게는 이제 남은 소원이 없구나. 40년간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도 이제야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밤이 너무 짧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유는 서점에서 산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오늘, 나는 40년 만에 진정한 내 이름을 되찾았다. 이태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자 내 역사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냈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나무잎들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태유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짧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순간들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 일기장을 덮고 태유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명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40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빛.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되찾은 인연은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태유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서준호였던 사람, 이태윤이 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